왜 빨리 말 안 해줬어요? 미안해요. 녹화 이제 했어요. 몇 시간 거. 자, 임영 씨 글을 제가 이제 봤어. 그리고 유현 씨도 여기서 녹화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 이거 인공지능으로 시간을 맞춰 놓을 수 있나? 그럼 실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은 뭐 특별히 분개 안 해도 어떨 때 쓰는지 용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매출 자,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을 보면 이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이렇게 두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건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혹은 우리 임대료 수입 이런 것 같은 400번대의 영업 수익을 썼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 계정 과목들이에요. 영업 수익일 때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400번대라고 표현한 건 지금 우리가 컴퓨터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분류를 우리 매출이라는 걸 401번부터 430번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영업수익이 매출로 인식하겠다고 번호대를 정하고 있어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하는 회사는 공사수익금,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는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부 다 매출로 영업수익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럼 우리 나중에 TAT 2급에서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볼 거예요. 당연히 우리 전원세무 2급도 볼 건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한 게 영업수익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900번대인 임대료가 아니고 이걸 쓸 거란 이야기예요. 또 나중에 우리 회사가 공사하는 회사면 공사 수익금도 영업수익이겠죠. 그래서 이건 업종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꼭 두 개의 계정 과목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한 개를 더 얹은 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나중에 또 해볼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그때 월세에 대해서 본 문제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쓰고 오늘 월세 안 받았으면 외상매출금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어서 900번대에 그냥 임대료라는 걸 썼으면 그때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회사마다 부산물도 회사마다 그 매출로 보는 곳이 있고 매출 아닌 것으로 그래서 잡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산물이라는 게 자,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럼 기계 만들기 위해서 뭐 원하는 금형을 자르고 나면 쇠 자투리가 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쇠 자투리를 우리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팔면 당연히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걸 매출로 보는 회사가 있어요. 돈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산물 매출이라고 해서 이걸로 처리할 거예요. 부산물 매출이라고 해서 그래서 400번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매출 채권에서 자, 우리가 받을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했던 거 네 가지를 다시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볼게요. 사실 오전반에 받을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네 가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뒤에 다른 거 질문하는데 다들 초기화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하고 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을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가 우리가 대변에
제품을 매출을 하고 그리고 100만 원치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래처를 써두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받아둔 어음을 대변에 쓴다는 건 내 장부에 적혀 있는 받을 어음을 지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자산으로서 차변에 적었는데 이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라고 제가 표현한 건 받을 어음을 어느 경우에 지우느냐, 대변에 써서 내 장부에서 지우느냐 그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어음의 추심. 자, 어음의 추심이라는 걸 우리가 했을 때는 추심 수수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추심 수수료는 계정 과목으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판관비를 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어음의 추심이라 그랬지만 만기 추심인 거예요. 만기가 되어서 은행이 돈 찾아서 내 통장에 넣어준 거. 그럼 은행이 돈 찾아서 우리 회사 통장에 넣어줬으니까 이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써두고 지워두고 차변에 은행에서 우리 회사로 돈을 보내줄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추심 수수료를 빼고 저한테 98만 원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다 800번대인 판관비로 쓸 거예요. 우린 이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세 가지를 다 할 건데 900번대 쓰는 경우는 오늘 했던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나 문제에서 시킬 때 또 500번대 수수료 비용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만. 그럼 그 외에는 전부 다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음의 할인. 자, 어음의 할인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할인료가 발생을 할 거예요. 할인료가 이 할인료는 일단 성격은 이자 성격이에요. 이자 성격. 자, 그런데 계정 과목은 자, 분계를 먼저 보고 적어드리면 자, 첫 번째 매각 거래로 하는 경우에 매각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만기까지 기다리는 이자를 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매각 거래는 팔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써서 얘를 지워버리고 얘 팔고 돈을 받는데 이 돈 받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료를 뺀 돈을 나한테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2만 원을 원해서 저한테 98만 원만 보내주게 되면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차입 거래가 있어요. 차입 거래라는 건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짜리 어음을 제시를 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갚을 때는 100만 원 주고 이 어음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이 어음은 지금 담보 성격으로 주죠. 근데 거래 상대방은 100만 원짜리 어음을 주고 내가 돈 빌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자를 빼고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근데 나는 갚을 때 어음의 액면가인 100만 원을 다 갚아야 되는 게 차입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돈도 당연히 할인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거래의 실질을 따라요. 실제 성격이 뭐냐? 그럼 지금 바로 위의 거래는 이 어음을 팔아버린 거였는데 지금 얘는 어음을 판 게 아니고 돈 빌렸는데 담보로 제공한 거죠. 어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돈 빌렸다고 쓰는 거예요. 그냥 빌려온 회사한테 돈을 나중에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100만 원 빌렸다라고 쓰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98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은 우리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할인료라고 제가 말한 이자 성격인 얘는 둘 다 이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장부에 쓰는 이 계정 과목은 서로 다른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어음의 할인에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나 아니면 이자 비용으로 쓰는데 이 둘 다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도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든 차입 거래든 영업외 비용으로 할인료를 처리한다고 하면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얘도 900번대 영업외 비용, 얘도 900번대 영업외 비용. 하지만 계정 과목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음의 할인 중 차입 거래의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론 시험에서 오답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계는 등장을 하는데 이 분계는 세무위급에서는 등장은 안 해요. 근데 이론에서 자주 언급을 해요. 차입 거래는 이자 비용, 매각 거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얘 둘이가 다 영업외 비용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질문할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어음의 배서 양도. 자, 그럼 이 배서 양도 보기 위해서 자, 우리 문제 하나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제품 매출로 토지 200만 원짜리를 취득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100만 원과 그리고 당사 관행 어음으로 나머지를 지급하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200만 원짜리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토지가 되겠죠. 그리고 토지는 2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취득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우리 위에 제품 매출 이걸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받을 어음이라 적혀 있던 걸 줬다는 거니까 나는 100만 원은 받을 어음이다. A라는 회사한테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딴 사람 줬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얘는 지금 지워줬으니까 장부에 있던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적혀 있는지를 쓴 거고 이제 내가 나머지 발행해주는 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내가 토지라고 쓴 거는 팔려고 산 게 아니고 쓰려고 산 거죠. 땅을 내가 팔려고 샀으면 상품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쓰려고 샀으니까 유형자산으로 토지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될 거예요.
얘 둘이 상황의 차이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원재료 산 거였으면 지급어음이라고 아래 건 썼을 거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배서 양도는 일반적인 상거래 따지는 게 아니고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을 때 뭐라고 적혀 있었든지 이걸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가 어음의 부도. 자, 부도하고 대손하고 생각 잘해야 돼요. 대손 처리한다는 건 부도 나서 아예 못 받게 됐다고 확정된 거고, 부도만 당했을 때는 대손 처리하면 안 돼요. 부도상환 청구까지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이 부도 났을 때는 우리는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 어음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건데, 이때 제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계는 뭐냐면 지금 받을 어음을 부도어음과 수표인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죠?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부도어음과 수표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비유동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지금 대체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받을 줄 모르는 자산으로 얘를 바꾸는 거예요. 부도 났으니까. 그리고 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산 중에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류로 얘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 이 부도음과 수표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 전에 썼었는데, 우리가 계정 과목에 부도라고 치면 K11 2개 보이고 스마트에는 1개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찾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에 항상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거래처까지 꼭 써주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 거래처를 안 써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감이 부도음과 수표 안 떠올라도 부도 났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부도만 적어 놓고 여기 부도 두 자만 치면 이 계정 과목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 부도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이 부도음과 수표도 대손 충당금을 모아둬요. 그래서 대손 처리할 때 이걸로 지울 거지 받을 어음으로 이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어음이 부도가 나야지만 못 받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파산해도 또 못 받는 거예요. 어음 받았는데 그때는 부도음과 수표가 아니고 바로 대손 처리할 거예요. 파산은 법원이 선고해 주거든. 법원이 선고하면 확실히 못 받는 거예요. 파산이나 회생 뭐 이런 것들 처리해 버리게 되면. 그리고 혹은 우리 소멸시효 완성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법이 추구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할 때 회사 기업 간의 거래는 상법이니까 뭔가를 공짜로 가지고 오고 외상으로 가져오고 3년만 버티세요. 그러면 법이 안 줘도 된다고 할 거예요. 그 소멸시효가 넘어간 거,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민법하고 형법은 다르니까 친구한테 빌려오면 안 되고 기업에서 기업으로 빌리셔야 되는 거예요. 3년 절대 못 버텨요. 진짜 부도 안 나는 이상. 자, 지금 이게 어음의 부도예요. 그럼 부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손인지 부도만 난 건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3번 아니죠. 숫자도 몰라. 4번이죠. 그럼 이제 부도 상황이 아니고 정말 못 받게 된 상황이면 그때 이제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엔 대손으로 우리 교재 57페이지로 갑시다. 우리 형주씨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을 저한테 권해줬어. OBS 저도 전에 누가 말해가지고 해봤는데 시꺼먼 화면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몰라서 뭐 쓰고 있는 어려운 프로그램을.
그 OBS 하는 게 유튜버들이 쓴다 그러던데. 그죠? 제가 카톡으로 좋은 기능이 있다고 형조 씨가 OBS 스튜디오인가 뭔가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제 수준엔 너무 어려워요. 그거 혹시 잘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단순한 사람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시킨 대로 잘해요. 아니요, 네 가지. 네 가지라고 했죠. 자, 다음 이제 대손 가지고 보면, 자, 대손은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채권은 우리한테 자산이죠. 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자산인데 얘를 회수할 수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손 회계 처리는 대변에는 채권 못 받게 된 채권을 지우는 거고, 차변에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건데,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기타 채권에 대해서만 쓸 거예요. 그 이유는 대손 상각비는 800번대인 판관비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얘는 900번대인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를 자산을 못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손 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이론상의 원칙인데,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직접 상각법인 거예요. 지금 위에 적어놓고선 지금 매출 채권은 판관비인 대손 상각비,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한 건데, 그런데 바로 차변에 비용 처리해버리고 대변에 채권을 지우고 비용 처리해버리는 걸 직접 상각법이라 그래요. 그럼 직접 상각법은 기말에 대손 충당금이다 이런 걸 설정 안 하고 그냥 실제 대손이 당한 날 대손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원리상은 가장 믿을 수 있죠. 발생했을 때만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지 아닐지 모르는데 추정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진실되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단점이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수익을 못 받을 걸 올해 줄여버려야 되지 내년에 줄이게 되면 우리 보수주의에 맞지가 않죠. 수익이 더 가득 예상되고 우리는 비용을 높게 보여줄 거라 그랬잖아요. 수익은 낮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익을 낮게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 수익만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우린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고 대손 발생 안 했지만 처리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회계 기준은 못 받게 되는 것만큼은 이것 때문에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때제때 설정해 주지 않으면 보수주의에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적합하지 않다. 자, 그럼 자, 아래에 외상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건데, 자, 이건 외상으로 물건 판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대손 충당금 설정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 외상으로 물건 판 것만 매출만 가지고 다른 채권도 말고 매출액만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게 되는데 그럼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또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그 기준으로 기말 채권 잔액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 이 기말 대손 충당금 제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자, 지금 얘는 당금의 이제 설정 방법은 하나가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에이 프로그램 가지고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해서 대손 충당률 곱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 빼고 또 받을 엄도 그런 행동하고 미수금도 한다면 하고 단기 대금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게 잔액 비례법인 거고 연령 분석법은 외상매출금 받을 엄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외상매출금도 각각 계정과목마다 하나씩 가져서 이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지가 오래됐으면 오랫동안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거면 못 받을 확률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서 대손 추정률을 달리 잡는 게 연령분석법이에요. 이게 좀 더 보다 더 합리적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다 저와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보충하고 대손 처리하고 회수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